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소개드릴 저는 SNU 청원과에서 망막분과 진료를 보고 있는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예고편으로 미리 알려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눈에 쏘는 레이저, 눈에 맞는 주사치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약 4년 전에 비욘디 방송에 한번 출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나름 열심히 검사에 관한 이런 그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조금 어렵고 조금은 따분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대폭 수정해서 정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방송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고 또 이제 내가 혹은 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이 안과에서 레이저나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 혹은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1대1로 환자분들에게 편하게 쉬운 말로 설명드리듯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저를 쏜다고 눈에 좀 무서우시죠? 레이저 하면은 되게 막 밝은 빛, 막 강렬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걸 눈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를 맞는다고 눈에 이것도 굉장히 놀랍죠. 도대체 이 작은 눈에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고 티끌만 들어가도 아프니 눈에 어떻게 주사를 맞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시죠? 안과에서 하는 이런 시술들에 대해서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저는 사실 우리가 고유명사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용어들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유도 방출이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증폭해가지고 쏘는 걸 말하고 혹은 그렇게 해주는 기계를 말하는 고유명사예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사람의 몸 조직이랑 반응을 했을 때 열도 일으킬 수가 있고 화학적인 효과도 일으키고 화학 분해 효과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내용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 쓰는 다양한 레이저를 통해서 망막의 병변을 치료하기도 하고 후발백내장 같은 그런 훈항 혼탁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흔히들 그 라섹 같은 그런 굴절 교정 수술에 이용을 하기도 해요. 저는 망막을 주로 치료하고 진료를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망막 진료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 그 중에서 빈도가 높은 걸로 많은 분들이 경험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경험을 해보셨을 그런 두 가지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아르곤 레이저인데요. 이거는 어떤 병에 이런 치료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당뇨 망막병증이 있을 경우에 이제 망막에 여러 가지 허혈성 그런 그 병변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레이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망막에 정맥 폐쇄가 생기는 질환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당뇨 망막병증과 마찬가지로 망막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비관류 부위가 있다면 아르곤 레이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부 망막 변성, 이제 망막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나 변성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얇아지면서 망막이 레이스처럼 얇아지는 격자 변성이라는 병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격자 변성에도 아르곤 레이저로 치료를 해줄 수가 있고 변성이 진행되다가 얇아지다가 결국에는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구멍이 생기면 망막 열공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열공도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열공이 생겼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면 열공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면서 망막이 박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넓은 범위의 박리가 일어나면 수술이 불가피하겠지만 적은 부위에 열공을 동반한 작은 그런 박리가 있다면 레이저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르곤 레이저는 우리 눈에 어디다 쏘는 거예요? 보시면 힌트가 있어요. 제 PPT를 보시면 전부 다 망막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망막에다가 쏘는 레이저고요. 이 눈에 모식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눈에 있는 검은 동자
그 검은 동자의 동공을 크게 확장을 해서 산동을 시켜서 눈의 망막이 잘 관찰되도록 한 상태에서 이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요 조직인 망막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당뇨 망막병증이 아주 심한 분의 혈관 조형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신생혈관들이 많이 증식을 해서 자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혈관 말단부가 막혀서 이렇게 어둡고 검게 보이는 부분은 피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이제 순환하지 못하는 그런 비관류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쉽게 파열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 속에 피가 고이고 출혈이 되고 이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분들은 범망막 광응고술이라는 치료를 받게 돼요. 이제 범이라는 게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망막 중심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빼곡하게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그런 레이저로 광응고를 시키는 치료가 되겠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차례에 다 할 수는 없고 2번, 3번 이렇게 날짜를 좀 나눠가면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나쁜 신생혈관이 생긴 경우에 할 수가 있고, 아직 신생혈관이 생긴 단계는 아니지만 곧 생길 것 같은 위험성이 높은 중증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서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 넓고 이런 경우에도 시행할 수가 있고요. 망막의 정맥이 폐쇄가 돼서 역시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 눈에 띄게 있을 때에는 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부작용과 주의할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아르곤 레이저로 하는 치료가 이런 범망막 광응고술 말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베리어 레이저라고 하는 장벽 레이저예요. 이름이 장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변부 망막 변성, 그러니까 망막이 얇아진 부분이 있을 때, 혹여 뚫릴 것 같은 그런 염려되는 병변이 있을 때, 그럴 때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망막이 이미 구멍이 나버렸어요. 찢어졌어요. 이때도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찢어졌는데 망막이 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범위가 넓지 않아요. 자그마한 망막 박리가 국소적으로 있어요. 이럴 경우는 레이저를 할 수가 있고, 이름이 장벽 레이저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변 주변에다가 든든하게 성을 쌓듯이, 벽돌을 쌓듯이 장벽을 쌓아서 이 병변이 주변으로 확장되고 더 크게 찢어지고 망막 박리로 진행되고 이런 거를 막아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환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망막의 주변부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짚어드린 부분이 격자 변성이에요. 레이스처럼 망막이 얇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길쭉하게 격자 변성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격자 변성이 있으면 레이저를 해줘야 되고, 여기는 벌써 구멍이 생겼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망막이 열공이 생긴 경우에도 레이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격자 변성 주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장벽 쌓듯이 두세 겹으로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망막에 열공이 있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동그랗게 꼼꼼하게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한 사례를 보면, 여기 보면 망막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쭉 찢어졌어요. 종이가 쭉 찢어지듯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망막 박리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조사했고, 레이저를 한 직후에는 이렇게 밝은색, 환한색, 노란색의 점으로 레이저 자국이 보이게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진한 회색 으로 레이저 이런 응고반이 든든하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치료를 받는 거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망막의 아래쪽에 길쭉한 격자 변성이 두 군데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레이저를 해드렸고, 레이저 하고 나서 며칠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밝은 색깔로 보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회백색으로 레이저 응고반이 형성되게 돼요. 이 가운데 이렇게 흐릿한 부분, 여기가 격자 변성이에요. 망막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격자 변성은 사실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이고 본인이 느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안과에서 검진을 받다가 찾아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 라식, 라섹 뭐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을 받잖아요. 받기 전에 망막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증상이 없고 몰랐던 분들도 시력 교정술 전에 망막에 이런 변성이 있는 거를 발견하고 미리 레이저 치료를 하고 위험을 막는 그런 위험에서 건져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력 교정술 하는 친구들은 고도근시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시인 친구들은 망막이 얇아요. 주변부 변성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검사는 받아보시고 필요한 병변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저 아픈데요, 무서운데요, 선생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꼭 해야 되나요?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아직 구멍이 형성되지 않았다면은 레이저가 정 싫으시다면은 자주자주 와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더 진행됐는지, 병변이 더 얇게 진행됐는지, 혹시 구멍이 생기지 않았는지 자주자주 보는 방법이 있는데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바쁜데 와서 산동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근데 이게 100% 다 진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실제 환자 사례인데 아랫부분에 이렇게 망막이 작은 구멍이 생겨서 이 주변 격자 변성도 있고 해서 이미 이 부분을 레이저를 했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 이렇게 여기도 지금 격자 변성이 있는데 격자 변성이 몇 군데 쭉쭉 찢어지면서 물이 차서 망막이 이만큼 박리가 됐어요. 여기도 구멍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망막의 중심부를 침범할 정도의 이런 심한 망막 박리가 생겨버려서 원인은 여기서 시작한 거죠. 격자 변성에서. 이렇게 되면은 수술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망막을 제 위치에 단단하게 붙여주는 그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장벽 레이저 치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순간에 망막 박리가 없던 데서 그냥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망막 변성이 생기다가 열공이 생기고 열공에서 박리로 진행하고 처음에는 적은 부분의 박리였다가 점차 넓은 부분의 박리로 확장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레이저로 치료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레이저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서 받는 거고,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요? 그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되고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혹시 아픈 거 없을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제가 조심해야 될 건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레이저는 별도의 레이저실에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이저 기계가 있는 레이저실에서 이제 조명을 좀 어둡게 하고 눈의 망막의 병변을 잘 보이게 이제 잘 찾은 다음에 레이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안과에 가면은 이렇게 얼굴 대고 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진료실에 늘 있어요. 그 현미경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레이저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얼굴이랑 이마랑 대고 이렇게 눈도 대고 레이저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동을 해야 돼요. 산동은 이제 동공을 크게 확장하는 건데 눈에 안약을 몇 차례 넣어서 동공을 크게 확장을 하면은 망막이 잘 보이는 망막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레이저를 진행하게 돼요. 근데 이 산동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작은 눈동자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구멍을 이렇게 크게 확장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눈으로 빛이 많이 들어가고 초점을 조절하는 그런 조절 능력도 일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눈이 부시고 시야가 흐리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가까이 있는 것들이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좀 불편하세요. 지속 시간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 편차는 있지만 짧게는 서너 시간, 보통 한 반나절 정도 지속이 되고 조금 더 길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도 약간의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동을 하고 레이저 시술을 받고 하는 날은 직접 차를 운전하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눈에 마취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레이저 시술 자체의 그런 통증을 완전히 막아주진 못해요. 요거는 이제 점안 마취라고 눈 표면을 일시적으로 조금 감각을 무디게 마취해주는 안약을 쓰는 건데요. 점안 마취는 눈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바로 그냥 눈에다 쏘는 게 아니라 확대경 같은 그 눈에 대는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를 눈에다가 대고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눈에 접촉될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 정도의 불편을 좀 줄여주는 거지 레이저가 조사될 때 약간 뜨끔뜨끔 찌릿찌릿 이런 그런 통증 자체를 많이 줄여주진 못해요. 그래서 약간의 통증은 있는 시술이다라고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비문증으로 진료 보고 레이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레이저도 받았어요. 근데 이 날파리 같은 게 계속 떠다녀요. 저 레이저 지난주에 받았는데 왜 이게 계속 보이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언제 없어져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비문증 때문에 진료를 받다가 레이저를 했다. 이거는 비문증 자체를 없애는 레이저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비문증 때문에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변부 망막 변성, 망막 열공, 뭐 이런 망막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는 찢어지거나 약해진 망막 주변을 아까 장벽 쌓는다 그랬죠. 든든하게 이렇게 붙여주는 치료를 하는 거지. 그래서 더 크게 찢어지거나 망막 방리로 진행하는 거를 예방해주는 예방적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속에 혼탁한 그런 부유물, 이렇게 떠다니는 시로라기, 점, 부스러기 이런 거 자체를 없애주는 시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했는데도 이거는 그대로 보이는 게 맞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날파리는 언제 없어져요? 이 날파리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비문증에 대해서 좋은 강의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돼요. 조금 적응이란 말에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차차 흐려지고 눈에 띄는 빈도도 줄어들고 그래서 일상에서 크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적응이 되어 가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시 보일 수가 있어요. 밝고 맑은 날 쨍한 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또다시 티끌 같은 게 일부 좀 보일 수가 있고, 하얀색 벽을 보거나 하얀 종이를 보고 있을 때 또 눈앞에 비문증이 좀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날파리는 오락가락 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안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레이저 중에 후발백내장 레이저가 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뭐가 꼈다고 레이저를 또 받았대요.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실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는 레이저가 후발백내장 레이저고 야그 레이저라고 부릅니다. 아까 아르곤 레이저랑 약간 원리가 조금 다른 레이저인데요. 근데 잠깐, 후발백내장이라고? 나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할 때 선생님이 백내장은 한번 수술하면은 다시 안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백내장이 또 생겼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용어가 좀 주는 그런 혼돈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후발백내장은 수정체의 뒤쪽의 막, 후낭이 뿌옇게 흐려진 걸 말해요. 그래서 후발백내장은 후낭혼탁이랑 같은 말이고 이거는 백내장 재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과정을 잠깐 언급드리면 백내장 수술할 때 우리가 이제 뿌옇게 된 변해버린 백내장이 낀 수정체를 제거하는데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은 보존을 해요. 그래서 껍질을 잘 보존하고 남겨둬야 성공적인 수술이거든요. 수정체 껍질은 잘 보존하고 그 안에 있는 수정체, 혼탁한 수정체만 제거를 하고 그 수정체 껍질 안에다가 인공 수정체를 딱 담아서 끼워 놓고 나가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남겨둔 수정체 뒤쪽 막이 시간이 지나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공 수정체는 깨끗하고 맑게 유지가 되고 있어도 뒤쪽에 수정체 막이 뿌여면은 다시 시야가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시야가 맑아지고 시력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좋았는데 다시 좀 침침하고 뿌옇고 예전에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느꼈던 거랑 좀 비슷하게 흐리다. 그러면은 수술 받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계시지 말고 한번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후발백내장 여부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후발백내장이 생긴 그런 눈이에요. 여기 앞에 깨끗한 인공수정체가 있는데 그 뒤쪽에 막이 뭐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뿌옇게 혼탁이 보여요. 그래서 옆에서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인공수정체예요. 눈에 넣은 인공수정체고 인공수정체를 이 까만색 막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수정체 막이에요. 수정체 막을 앞쪽은 동그랗게 도려내서 이제 수정체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집어넣고 하는 그런 구멍으로 활용을 하고요. 뒤쪽의 막은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뒤쪽의 막이 뿌옇게 흐려진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빛이 맑게 투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뒤쪽 막이 뿌여니까 다시 흐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뒤쪽 막의 중심부를
구멍을 내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통로를 맑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를 하고 난 다음에 훈황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예쁘게 시원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통과하는 부분은 맑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발백내장 레이저도 역시 레이저실에서 별도로 레이저 기기 앞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산동해서 그 훈황이 넓게 잘 관찰되도록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라 산동에 관한 부분은 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접안 렌즈, 눈에 렌즈를 대고 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리고 눈부심이 있어요. 이렇게 빛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눈부심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후발백내장 레이저는 그 아르곤 레이저랑 다르게 통증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시술 후에 그 눈의 앞쪽 공간에 약간의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안압이 살짝 오르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혹시 생기면은 안약으로 눈에 넣는 안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발백내장 레이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공을 크게 확장시켜서 인공수정체 뒤에 있는 그 수정체 막이 뿌연 부분을 확인해서 그 가운데를 구멍을 뻥 뚫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눈에 맞는 주사예요. 주사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매체에서 많이 황반변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비온 뒤에서도 유명한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황반변성에 대해서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병에 대한 거, 또 제가 지난번에 황반변성에서 진행하는 검사들에 대한 것도 해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정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치료, 눈에 맞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우선은 간단하게 눈에 병이 생겼을 때 눈에 약을 조금 줘야 되는데, 눈에다가 약 효과를 주는 방법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먹는 약. 우리가 입으로 약을 먹게 되면은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면서 온 몸에 다 이제 약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도 이제 혈관을 통해서 약물이 일부 도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눈은 혈액 망막 장벽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요. 그런 그 배리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그런 약물의 농도가 눈에서 충분하게 도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안과에서 사용하는 약들을 안약으로 제조하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눈에다가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 안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구약도 일부는 조금 효과가 있지만 장벽이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점안약, 이렇게 눈에다가 눈 앞쪽에다가 안약을 넣으면은 각막, 결막, 이런 방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흡수가 좀 이루어져요. 하지만 눈 안쪽 공간에서는 그렇게 높은 농도로 안약의 성분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눈의 흰자에다가 살짝 결막에다 주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서 테논낭이라고 하는 막이 있는데, 테논낭 밑으로 통해서 눈 뒤쪽에다 좀 더 많은 양의 주사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안구를 쿡 찔러서 요 안구 내부에다가 유리체강 속에다가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흰자에다가 살짝 이렇게 포를 뜨듯이 얇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있거나 그 수술 후에 그런 처치로 할 수가 있고, 얇은 바늘로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고요. 뾰족하고 얇은 바늘. 그다음에 테논낭하 주사는 이제 눈에 수술할 때 마취약을 넣거나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넣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테논낭이라고 한 막이라고 하는 조금 두꺼운 막이 있어요. 흰자 부분에. 그 부분을 살짝 절개를 넣어서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이렇게 끝이 둥글고 무딘 바늘을 이용해서 눈 이 안구 뒤쪽으로 바늘을 쑥 집어넣어서 요 테논낭 밑에 있는 잠재적인 공간에다가 약을 쑥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농도의 약을 눈 후부 공간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취약이라던가 눈에 염증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이런 방법으로 눈에다 주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눈의 겉에 부분에다가 주변에다가 쏘는 거라서 혹시 눈이 천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눈을 실수로 찌르면 안 되니까 뭉툭한 주사기를 이용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테논낭하 주사 중에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스테로이드는 아주 효과적인 염증 치료제예요. 탁월한 염증 치료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눈 속에
독성은 없고요. 여러 가지 안구에 있는 염증 반응들을 억제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린 혈액 망막 장벽이 조금 불안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혈관 형성 억제 작용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염증성 포도막염, 증식성 질환에 일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먹는 약에 비해서 먹는 약도 눈에 도달하긴 하는데 그 양이 되게 적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또 먹는 약은 온몸에 다 효과를 내다 보니까 전신적인 부작용도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여러 알 먹으면은 속 쓰릴 수도 있고요. 피부가 좀 민감해질 수도 있고요. 얼굴이 부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전신적인 부작용은 피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눈에다가 다량의 약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겠고 눈을 푹 찌르는 유리차 강내 주사에 비하면은 조금 안전하죠.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이번에 드디어 이제 눈 속에 찌르는 유리체 강내 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눈 속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찔러서 주사할 수 있는 주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생제, 그다음에 항바이러스제, 그다음에 항혈관 내피세포 억제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도 눈 속에 직접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암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안과에서 접하는 항체주사, 우리가 줄여서 항체주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서 이제 습성 황반 변성이에요. 당뇨성 망막 부종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체주사를 맞게 되는데 눈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혈관 증식을 유발하는 그런 증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체 주사를 이용하면은 이런 증식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그런 신생 혈관들도 조금 사그라들게 만드는 퇴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주사가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주사고요. 줄여서 항체 주사라고 말을 합니다. 항체 주사는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도입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황반 부종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도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고 습성 황반 변성 때문에 시력을 잃어가는 걸 알고도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고 이런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나날이 약물이 발달해서 여기 제가 지금 한국에서 쓸 수 있는 눈에 넣을 수 있는 항체 주사를 다 여기 사진을 넣어봤거든요. 이렇게 많은 주사가 사용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눈의 질환 상태, 그 황반 변성이나 당뇨 황반 부종에서 그런 병의 특성에 따라서 또 치료의 반응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다양한 약제를 선택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눈 속에도 스테로이드를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눈 속에다가 직접 소량을 주사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이기는 한데 이렇게 눈 속에다가 이런 가루푼 이런 액상으로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작은 거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눈 속에서 천천히 녹아요. 녹으면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계속 8주에서 12주 정도 계속 방출을 해주면서 눈의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녹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는 사실 이렇게 가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눈에 맞았을 때 가루나 이런 막대기 같은 형체가 시야를 좀 방해할 수가 있어요. 둥둥 떠다니거나 좀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은 시야를 가리는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때는 아마 주사 직후에는 머리를 막 흔들거나 누워있지 않고 좀 고개를 세우고 앉아있거나 이렇게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루나 막대기 같은 것들이 위로 올라와서 시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스테로이드 그 임플란트를 실제로 빼서 보면은 이렇게 작은 크기요. 손 위에 올려놨을 때 이렇게 지문과 비교가 될 정도로 이런 작은 막대기 형체고 눈 속에 들어가면은 사진을 찍거나 들여다보면 이런 막대기 형체의 스테로이드 고형물이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점점 녹아서 나중에 이제 몇 달이 지나면은 껍데기만 남아있고 이것도 마저 흡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녹아서 천천히 방출되는 약이에요. 주사는 눈속 주사는 청결한 곳에서 아주 위생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눈에 오늘 주사 놓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맞아요? 어디다 맞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해요. 그래서 주사실 혹은 처치실, 이제 병원마다 좀 환경은 다르겠지만 그런 깨끗한 별도의 공간에 들어가서 깨끗한 곳에서 진행을 하고요. 무균적으로 시행해야 돼서 그 시행하는 의사는 손에 그 멸균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공포라고 하는데 작은 구멍이 뚫린 천 조각을 말해요. 이거를 이제 얼굴에다 덮어가지고 코나 입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말할 때 숨결에도 또 이런 그 세균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고 시술을 하는 눈만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는 이런 포를 덮게 돼요. 우리 그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 얼굴에 항상 뭐 덮잖아요. 그리고 입만 이렇게 내놓고 선생님이 거기만 들여다보시면 치과 치료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시술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멸균적으로 덮는 포를 사용하게 되고요. 눈을 나 주사 맞으면 무서운데 무서워서 눈 깜빡이면 어떡해요? 눈 감으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도 하세요. 눈은 감기지 않도록 저희가 벌려드려요. 그래서 눈을 벌리는 그 개검기라고 하는 눈 벌리는 기계를 이용해서 눈을 이렇게 감기지 않도록 벌려놓고 안전하게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독이 중요해요. 눈에다가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은 감염이 가장 무서운데 이런 감염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게 소독제예요. 전처치 소독제. 그래서 눈에다가 이렇게 빨간 약 같이 생긴 포비돈을 이렇게 흘려보내가지고 눈을 소독하게 돼요. 이렇게 눈을 소독을 한 다음에 주사를 하게 되고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조치예요. 근데 소독제가 눈을 좀 자극할 수가 있어요. 눈에 소독제가 들어가면 따갑고요. 눈도 시큰시큰하고요. 심하면은 너무 따갑고 자결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 맞은 날은 소독제로 인해서 눈에 좀 자극감이 있고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두둥. 눈에 어디다가 맞아요? 검은 동자 찔러요? 어디다가 맞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눈 무서우실까봐 사진을 작게 넣었는데 눈에 검은 동자 그 옆에 있는 흰자에다가 놔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한 손에는 주사 바늘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렇게 뾰족한 뭘 들고 있는데 이게 자예요. 눈에 수술하거나 처치할 때 사용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검은 동자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렇게 길이를 재면서 그 위치에다가 주사를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눈 속으로 주사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검은 동자 주변에 흰자가 있잖아요. 검은 동자 주변에 한 약 3.5mm 정도 떨어진 흰자에다가 이제 굵은 혈관들을 피해서 아프지 않게 딱 주사를 놓게 돼요. 그러면 어떤 주사기로 맞아요? 주사바는 엄청 큰 것도 있던데 얼마나 맞아요? 눈에 주사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다양한 이런 주사기 중에서 제일 작은 걸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슐린 주사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주사기예요. 여기다가 약물을 가득 채워도 1cc예요. 1cc 시린지라고 하는데 가장 작은 거예요. 바늘도 가장 얇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찔렀을 때 가장 통증이 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넣냐고요? 여기 다 채워서 1cc 아니에요. 눈은 우리 안구는 되게 작아요. 구슬 같아요. 여기 넣을 수 있는 그 주사의 양도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1cc 주사기에 10마디 중에서 한 마디 하면 0.1cc거든요. 그거의 또 절반, 0.05cc, 요 눈금의 절반, 한 마디 절반, 요 정도를 주사를 하게 돼요. 대체로 경우에 따라서 약간 용량을 늘려 맞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들어가는 용량이 0.05cc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장 작은 주사기로 가장 얇은 바늘을 꽂아서 한 방울, 그래서 이렇게 새끼손톱을 가리켜 드리면서 이렇게 새끼손톱 끝 이렇게 반만 감지 요만큼 한 방울 찔끔 이렇게 주사 따끔하고 놔드릴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렇게 주사가 되고요. 주사 맞고 나면 흰자에다가 주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얗게 보여서 흰자라고 하지만 사실 살펴보면은 무수히 많은 혈관들이 쭉 거미줄처럼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사를 놓다 보면은 실핏줄이 터지고 충혈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이제 뭐 소독약이 따갑고 자극이 돼서 빨갛게 충혈이 될 수도 있고요. 주사할 때 실핏줄이 직접적으로 파열이 되면서 이렇게 심하게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이런 게 생기면은 놀라서 집에 가다가 다시 오세요. 나 주사 맞은 데가 이렇게 시뻘건데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러 오시고 그 다음 날에 또 이런 게 보이면은 놀래서 병원에 오세요. 주사 맞은 눈이 시뻘개졌어요.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흰자에 실핏줄이 터진 건데 이제 뭐 눈이 과도하게 충혈이 돼 있어서 혈관이 막 엄청 빨갛게 있었던 분들은 쉽게 좀 출혈이 될 수가 있고요. 주사 맞을 때 긴장하셔서 과도하게 힘을 주시고 용을 쓰다 보면 또 실핏줄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술할 때 긴장해가지고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늘에 스치거나 긁히면서 좀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하얗게 깨끗하고 예쁜 그 흰자로 돌아오니까 1, 2주 정도, 아무리 길어도 2주 이내는 다 돌아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꼭 드리죠.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됐는데 주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 그 비싼 주사 맞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사 효과랑은 상관이 없어요. 주사약은 눈 안으로 잘 들어갔고 눈 겉에 있는 결막에 실핏줄이 서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사 효과와 무관하니까 이것도 역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부작용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안과 의사들이 가장 이제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런 합병증인데 안내염이라고 부르고 안구내 염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사를 맞은 다음에 눈이 이렇게 심하게 충혈이 되고 아주 심한 통증을 겪게 되고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눈에 이렇게 실제로 고름이 고이기도 해요. 눈동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그 충혈이 되면서 실핏줄이 터지고 눈 앞쪽 공간이 뿌옇게 변하고 시야가 흐려지고 고름이 차고 이런 식의 안구내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안구내 염증은 감염으로 생겨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감염이 돼서 생긴 거예요. 주사를 맞을 때 가장 얇은 바늘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 얇은 바늘이 이렇게 눈을 한번 관통을 해요. 그래서 안구를 한번 이렇게 ปุ๊ 찌르고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눈엔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바늘이 한번 뚫고 들어간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단단히 잘 아물겠지만 며칠 안으로는 이 상처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지저분한 게 닿거나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조금 잘못 문질러서 접촉이 일어났거나 수돗물도 사실 깨끗하지 않은데 수돗물로 세안을 하다가 지저분한 게 눈 속으로 좀 들어가거나 이런 감염이 혹시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늘이 눈을 찌르고 들어간 관통 상처가 그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사 맞았을 때는 감염을 가장 조심해야 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제 안약을 넣고 주사 맞고 나면 항생제 안약을 들여서 안약을 넣으라고 하거든요. 안약 넣을 때도 항상 깨끗하게 손 소독하거나 손 씻은 다음에 눈을 벌리고 이런 식으로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눈이 불편하셔도 눈으로 손이 가서 이렇게 비비는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그 물세수를 하지 말고 얼굴은 조금 닦아내는 세수로 대체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눈에 물 들어가는 행위 같은 거를 좀 제한해 주시고 항생제 안약을 드리니까는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 항생제 안약을 일정 간격으로 눈에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눈에 극심한 통증, 시력 저하, 이렇게 뿌옇게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아주 극심한 충혈, 그 다음에 눈에서 막 끈적끈적한 눈곱, 분비물 이런 것들이 심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안내염 여부를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 주사 맞고 선생님이 며칠 뒤에 오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보면 되지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주사 맞은 눈에 뭔가 전과 다른 조짐이 있거나 심하게 안 보이고 심하게 아프고 이상하면은 병원에 얼른 가세요. 주사 치료를 맞았던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말이나 밤에 이런 증상을 겪으신다면 응급실로 가세요. 그리고 주사하고 나서 경과관찰이 중요해요. 주사 맞고 나니까 진짜 주사 맞으니까 선생님 말대로 잘 보이네. 됐다 이제 그럼 그만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사하고 나서는 스케줄에 맞춰서 선생님이 하루 이틀 뒤에 오세요 하는 거는 눈에 염증이 있는지 감염이 됐는지 그런 거 확인하려고 오시라고 하는 거고 한 달 뒤에 오세요. 몇 주 뒤에 오세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주사를 다시 해야 될지 망막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치료 효과를 판정하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스케줄을 바쁘시면은 조금 조정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 잘 맞춰서 나가주셔야 돼요. 일단은 약제 효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사 맞고 나서 그 황반 변성 때문에 부었던 황반 부종이 감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덜 가라앉았는지 확실히 가라앉았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들 있잖아요. 염증, 감염 이런 것들 부작용 유무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치료 계획을 세워야 돼요. 보통은 한 번 맞고 끝나는 주사는 거의 없어요. 이제 습성 황반 변성, 당뇨 황반 부종, 뭐 분지 망막 정맥 폐쇄, 뭐 여러 가지 뭐 포도막염 이런 주사 치료들 대개는 일회 단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사가 필요한데요. 치료의 반응을 보고요. 얼마나 치료가 잘 됐는지 봐야지 되고, 또 이제 병이 좋아졌는데 다시 또 재발을 할 수도 있고요. 병이 너무 지금 활성도가 너무 세면은 주사약을 열심히 넣어도 잘 덜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사를 또 열심히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이 똑같은 황반변성, 똑같은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분에 따라서 치료는 약간 개별화가 돼요. 그래서 환자분은 4주 뒤에 볼게요. 환자분은 안정돼 있으니까 8주 뒤에 볼게요. 이런 식으로 눈에 염증이 있으니까 안약을 좀 쓰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치료 스케줄은 선생님하고 약속한 대로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 혹은 나의 가족 아니면 나의 친한 지인들이 안과에서 레이저, 주사 이런 시술을 받게 됐다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눈 시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안전하게 무균적으로 깨끗하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술을 해주시는 주치 선생님을 잘 믿고 환자분도 지켜야 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주의사항을 숙지해서 지켜주시면서 꾸준하게 일관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사 맞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다음번에는 저쪽 병원에 가볼까? 길 건너 병원에 또 가볼까? 물론 원하시는 병원에 다니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 검사 같은 거 일정되게 스케줄이나 그 검사 장비를 일정한 거를 반복을 해야지 병의 경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다닐 만한 선생님이 있는 그런 병원을 한 군데 정하셔서 꾸준하게 다니시면서 스케줄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고 치료 경과는 어떤지, 재발은 없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안과 치료를 통해서 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 온 뒤 이렇게 오늘은 비가 좀 그친 것 같은데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질문을 제가 보고요. 조금 질문에 응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영숙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주제와는 좀 다른 질문이지만 선글라스를 열심히 끼면은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다던데 맞을지요? 예, 일부는 맞아요. 근데 백내장이라는 거는 이제 노화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 흰머리가 한두 가닥씩 늘면서 이제 백발이 되듯이 눈의 수정체도 혼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60대, 70대 할머니가 되면 백내장이 눈에 생길 거예요. 막을 수는 없는데, 이제 일단 노화로 인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막을 수 있고는 없는 거고, 근데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뭐 자외선 노출을 좀 많이 받는다든지 뭐 그런 약물을 쓰는 약물에 따라서 또 백내장이 좀 일찍 유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되는 선글라스를 평소에 착용하시는 거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백내장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백내장뿐만 아니라 눈 건강을 위해서 자외선은 눈에도 해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이 센 날,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날에는 선글라스 진한 거 아니어도 돼요. UV 차단만 확실한 걸로 좀 끼워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침 햇살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1년 전에 라섹을 했는데요. 시력이 나쁘지 않아서 한쪽만 하셨어요. 원래 건조증이 있는데 더 심해진 것 같아서 물리적 방어를 무도스 안경을 낍니다. 눈 위를 만져도 통증이 있을 정도로 건조증이 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공 눈물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래요. 건조증은 누구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받으면 조금 더 건조증이 약간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증이 없던 분들도 약간 건조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냥 평소에 건조증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더 건조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공눈물 말고도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눈이 말라서 그래, 눈물이 부족해서 그래, 눈물 자주 드래 그러면서 눈물만
쓸 수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수분 공급을 해주는 인공 눈물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눈물층을 좀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조증 치료제도 나왔고요. 눈의 염증 반응들을 좀 조절해주면서 눈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건조증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안약들도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물을 넣고 아무리 자주 넣어도 계속 나는 눈물이 메말라요. 그러면은 눈물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내려가는 하수도를 살짝 막아서 눈에 눈물이 조금 더 촉촉히 고이게, 그러니까 인공 눈물을 조금 횟수를 덜 넣어줘도 눈이 좀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누전 폐쇄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안약을 써도 안 되면은 자가혈청 안약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그 빨간 이런 혈구 성분들은 다 원심 분리로 제거를 하고 깨끗한 혈장 성분만 안약으로 제조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혈장 성분에 이제 눈 표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인공 눈물처럼 제조를 해서 혈장 안약을 쓰면 심한 건조증 환자들이 좀 도움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섹을 해서 시력은 좋은데 물리적 방어를 위해 안경 쓰신다고 해서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건조증이 실제로 심한 분들이 나는 이게 도수 없는 건데 안경 이거 쓰고 있으면 조금 눈이 이렇게 촉촉해지는 것 같아.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물리적으로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 이런 거를 막아줘서 눈 건조증을 조금 덜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수는 없지만 안경을 쓰는 게 눈이 편하시면 아침에 쌀리면 안경 쓰셔도 돼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건조증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안과에 가셔서 건조증 상담을 받으시고 진료를 보시고 상태를 보시고 필요한 치료들을 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래밤님이 그 오메가3나 루테인 열심히 먹으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영양제, 그쵸? 그러니까 일단 병이 생겨서 병이 생긴 부분들은 치료해드리는데 환자분들이 그럼 이거 더 나빠지지 않게 혹은 예방할 방법은 없어요? 물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오메가3, 루테인 다 눈에 좋은 영양제예요. 근데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다 파악을 못할 정도로. 오메가3,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눈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뭐 영양제를 드시면은 기왕이면 나는 이제 비타민 같은 거 영양제 먹는데 눈에 좋은 성분,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걸로 먹어야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먹는 게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효과를 보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먹으면 눈이 좀 밝아질까? 시력이 한두 줄 올라갈까? 이렇게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게 조금 더 보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냥 그 눈에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눈의 노화나 혈관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황반변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복합 제제가 있어요. 그 아레즈 연구라고 하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배합해서 이렇게 내놓은 포뮬라가 있어요. 그거에 잘 맞는 배합으로 된 영양제를 드시면은 중기 이상의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걸 조금 예방해준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우리가 잘 먹고 운동하지만 그래도 비타민을 더 챙겨 먹는 것처럼 눈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먹는다 하는 마음으로 드시는 거는 좋고요. 이걸 먹었을 때 건조증이 개선된다, 시력이 좋아진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행복한 토끼님은 레이저는 대학병원이나 조금 규모 큰 안과에 가야지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레이저 기계랑 설비가 있는 병원이면은 어디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과에는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문의를 해보시면은 그럼 망막 레이저, 뭐 야그 레이저, 후발백내장 레이저 이런 기구를 갖춘 병원들이 꽤 많아요. 동네 병원에도.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하시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으면은 가까운 곳에서 다니기 쉬운 곳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리님께서 비문증 치료를 위해서 부유물에 레이저를 쏘면서 파괴하는 걸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그 레이저가 이제 야그 레이저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런 힘이 있어요. 그냥 광열 효과 요런 거 말고, 그래서 아까 그 혼탁해진 그 수정체 낭에다가 요 레이저를 쏘면은 그 뿌연 막을 뚫어주잖아요. 구멍을 뽕뽕뽕 낼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좀 크기가 큰 그런 혼탁물, 눈 속에 둥둥 떠 있는 혼탁물에다가 초점을 잘 맞춰서 야그 레이저를 해서 그 유리체에 있는 혼탁을 좀 제거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조금 위험 부담이 많고요. 그래서 비문증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 정말 일상에 너무너무 불편을 초래해서 업무를 볼 수 없다. 중심 시야를 너무 뿌연 게 큰 게 가려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시술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방법도 그 아우리님께서 보신 것 맞는데요. 그런 시술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강나영님께서 황반변성은 여러 차례 항체 주사를 맞는데 처음 주사 맞고 다음에는 같은 부위에 또 맞는지 그래요. 계속 한 군데만 찌르면 거기 그 흉이 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사를 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을 벌려 보면은 저번에 놨던 자리가 보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기억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는 요 아래쪽 바깥쪽에다가 여기 흰자를 콕 찔렀다면은 다음번에 할 때는 위쪽 바깥쪽에다 주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주사 부위를 바꿔서 하게 돼요. 같은 부위만 계속 거기만 찌르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심성 망막염을 레이저 치료 안 하나요? 하죠. 제가 오늘 이거는 빈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접하는 케이스가 아니라서 이 레이저 얘기는 뺐어요, 사실. 이거는 중심장애성 맥락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건데, 줄여서 중심성 망막염. 요것도 이제 눈의 황반부에 물이 차고 이런 병인데, 요때는 광역학 치료라고 하는 PDT 레이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에다가 그런 특수한 주사약을 넣고요. 빛에 감작될 수 있게, 그 다음에 특수 파장의 레이저를 그 부분에 싸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런 PDT 레이저가 있고, 요 레이저는 사실 동네 병원에서 할 수는 없어요. 대학병원에도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의를 하시고, 요런 PDT 치료 장비가 있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MP님께서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어서 올로파타딘 염산염을 처방받았는데 1년 내내 계속 간지러워요. 매일 계속 넣어주면 평생 항생제 안약도 안약은 사실 평생 넣을 수는 없어요. 이제 증상이 좋아지고 병이 좋아지면은 그만 써야지 돼요. 그래서 안전한 약이기는 한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올로파타딘 염산염이고 0.2%가 가장 흔히 사용이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매일매일 넣어도 간지러우면은 약을 바꾸거나 추가해야 돼요. 이거보다 농도가 높은 올로파타딘 염산염을 0.7%짜리로 써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성분의 알레르기 결막염 치료제가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걸로 약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점환약을 추가를 해서 조금 그 스테로이드 성분을 같이 쓰면서 알레르기를 조금 잡는다든지 뭐 이런 먹는 경구약을 먹어가지고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좀 바꿔보셔야지 올로파타딘 요것만 1년 내내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항생제도 이제 감염이나 이런 예방적인 효과를 보는 그런 시기가 끝나면은 끊어주셔야 돼요. 계속 쓰면은 우리가 내성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성균도 생길 수 있고 눈에 그런 정상적인 그런 그 방어막도 좀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도 필요할 때만 쓰고 끊으셔야 됩니다. 푸바오 사랑님, 눈 출혈이 심한데 비염하고도 출혈인가요? 충혈이시겠죠? 충혈? 비염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오면은 질문을 꼭 드려요. 알레르기 비염 있으세요? 혹시 아토피 피부염 있으세요?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알러지 소인이 있기 때문에 눈에도 알레르기 결막염이 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빈번하게 생길 수 있고 조금 심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에 비염 생기잖아요. 콧물이 줄줄 나고 막 재채기가 막 쏟아지고 코가 막 간질간질 막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눈에도 알레르기 결막염이 같이 올 수 있어요. 콧물 재채기 나고 눈 막 충혈되고 간지럽고 눈물이 흘리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나영님이 두 번째 질문을 주셨네요. 70대 초반의 어머니께서 건성 황반변성이 있어요. 습성으로 진행해서 항체 주사를 제때 맞으려면 대학병원보다 망막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 그러셔요.
염려가 많이 되시겠어요. 건성 황반변성에서 습성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습성인 경우에는 항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쵸? 아까 질문에다 쓰셨는데 제때라고 하셨어요. 스케줄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학병원도 좋고 이제 망막 전문의가 있고 주사 치료 그런 검사 장비, 주사 약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치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정기적으로 스케줄을 맞춰서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보호자분께서 이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셔서 어머님을 모시고 대학병원에 가시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면은 대학병원 가시면 좋고요. 대학병원 아니어도 그런 OCT나 이런 검사 장비들 있고, 쓸 수 있는 약물을 다 구비하고 있고, 망막 전문의가 있는 그런 병원에 오셔도 돼요. 병원에 오셔서 오히려 이제 그런 동네 병원들은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도 조금 용이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조금 긴 시간 상담이나 이런 것도 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 다니셔도 되고 어딜 다니셔도 좋은데 믿고 내가 이제 마음이 놓이는 곳, 그런 곳을 한 군데 정하셔가지고 다니시고, 이제 이사를 가시거나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피치 못하게 옮기셔야 될 때는 그 전에 이제 치료받으신 자료를 잘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전 병원에서 언제 무슨 약을 주사 맞았는지, 언제 습성 변화가 생겨서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잘 챙겨받으셔서 이제 옮겨가는 병원에다가 제공을 해주시면은 또 이제 이어서 진료를 일관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질문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꽉 채워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되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또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